북한이 붕괴돼 보세요. 2천만 명의 난민들이 그냥 난민입니까? 우리 치안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단 말이에요. 막 총격전 불사하고. 옵션이 많아요. 북한 무너지는 데는. 저런 독재자 봤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답니다. 북한 체제가 만약 무너진다?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북한 붕괴로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대량 아사가 나오고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나왔던 논리입니다. 점점 현실에 와서는 힘을 못 얻죠. 왜냐하면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20몇 년 동안 붕괴했는데 안 붕괴되잖아요. 1990년대 중반에 고난행군 때 30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숫자가 과장됐다고 봅니다. 제가 추산하는 숫자는 약 5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봅니다. 물론 50만 명도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5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 되면 1000만 명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합니다. 먹지 못하면 뇌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바보가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 1000만 명이면 둘 중에 한 명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붕괴될 정도로 사람들이 굶어 죽으려면 얼마 죽으면 붕괴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 북한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면 북한 주민 거의 대다수가 영양실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신체적 기능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300만 명 굶어 죽더라도 북한이 붕괴돼야 되냐? 무조건 그런 방식은 반대입니다. 누구부터 죽습니까? 가장 가난한 백성들부터 죽습니다. 김정은 만세를 제일 우렁차게 부르던 간부일수록 죽질 않아요. 아사자 300만 명 나오면 북한이 붕괴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는 하면 안 되는 짓이고. 그런데 그 전에 한 100만 명 죽으면 붕괴됐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북한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봉건 시기의 멸문지화, 멸족시키는 거죠. 8촌까지 죽여버립니다. 비밀 결사를 먹고 활동하게 되면. 이거는 봉건 시기에나 있던 제도지 20세기 와가지고 또 우리 반정부 활동했다? 아무리 포갑적인 데라도 본인만 죽이지 가족 8촌까지 멸종한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쩌면 연자제라고 하는데, 이 연자제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가 연자제가 존재한다.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일어날 겁니다. 김정은도 그거 아니까 절대 이 제도를 없애지 않겠죠. 봉건식 연자제. 그래서 북한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국가로 보지 말고 하나의 수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도 안 돼요. 조직화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외부 세계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정보 유입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깨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수용소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감옥에서 수감자한테 TV 채널 100개 틀어줘서 외부 세계가 돌아간다는 걸 알려주면 수감자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유입해가지고 북한 바꾼다? 그것도 수용소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것도 북한 체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봉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설령 한두 번 봉기가 일어났다 치자고요. 어느 도시에서 진짜 기적적으로.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점이라고 치면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돼야 이게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들이 여러 개 묶여가지고 평면화돼야 일어납니다. 근데 북한은 점 사이에 정보망들이 숨겨져 있고 다 내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김정은이 군대 가서 그 도시를 다 밀어버립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 도시를. 그러면 누가 그걸 개입합니까? 미국이 개입할까요? 한국이 올라갈까요? 그걸 명분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 도시만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떤 생각 드냐? 일어나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 잔인한 이런 공포 통치가 어떤 나라에서는 먹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안 먹힙니다. 가령 시리아 같은 데는 80년대 하맛이라는 데서 한 5만 명이 일어난 도시 다 밀어버렸어요. 그때는 먹혔습니다. 먹힌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 그 천안문 광장에서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는데 중국이 장갑차 가지고 가서 다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 어떤 생각 드나요? 그냥 우리가 일어나면 장갑차를 밀어버리면 끝나는구나. 어느 나라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는구나. 무서워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천안문 사건 진압은 아직까지 중국을 관통한 공포다. 그런데 그래도 독재자가 지배해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공포감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는 있는데 적어도 북한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개 도시 동시에 일어났다. 기적적으로 또 그렇게 가정해도 그래도 김정은 무사할 겁니다. 김정은은 평양만 딱 쥐고 있으면 돼요. 실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엄청난 특혜와 훈련과 세뇌 교육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봉기, 우리는 4.19도 해보고 87 항쟁도 해봤고 그런 과거가 있는데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쿠데타 해가지고 그럼 북한도 쿠데타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북한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북한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군 시스템 자체가 전쟁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쿠데타의 핵심은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이 새나가면 쿠데타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4단급 이상은 나가야 되겠죠. 군단이 들어가든지. 우리도 뭐 전두환 요즘 영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개 여단 정도는 넘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오는데 비밀리에 넘어와야 되겠죠. 들키지 말고. 근데 북한은 군 시스템이 내가 여단장이 있다. 그럼 여단 정치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죠. 그 다음에 보위부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라인들이 부대에 다 다릅니다. 보위부는 소대까지 있고 일반적으로 중대에 있습니다. 동태를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보위부 스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대장이 앞으로 가 타면 바로 보현 동지 중대장이 앞으로 가랍니다. 신고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정치위원은 자기 또 라인 깔고 있습니다. 사단 정치원이다 하면 사단장 목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위부장은 만약에 이것들이 해당 반국가 행위를 하면 둘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상호 감시 체계. 내가 사단장이면 내 사단에 몇 개 라인이 깔린지 몰라요.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누가 고발자인지도 몰라요. 이런 군대는 전쟁 못합니다.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부대원들이 정치원 동지, 사단장 동지 나가라는데 가도 될까요? 물어본단 말이죠. 의사결정이 3분대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회사에 사장이 3명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회사가 굴러가겠습니까? 무조건 망하지. 그런데 이런 군대는 쿠데타는 확실히 막는다. 그래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이라 하더라도 북한 합참모장이라 하더라도 한 개 소대조차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움직일 수 없냐? 소대를 끌고 나갔는데 보고가 딴 데를 들어갔어요. 왜 당의 지시 없이 부대를 움직였냐 해서 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군대는 결국 쿠데타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해서 우리 한국군도 이젠 쿠데타가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쿠데타의 핵심은 비밀 유지다. 비밀이 센 쿠데타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대 병사들한테 다 휴대전화 나눠줬어요. 포천에 있는 제일 가까운 육군단 서울 진격 앞으로 타면 바로 병사들이 엄마 우리 서울 간다고 다 이렇게 SNS에 올릴 겁니다. 쿠데타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암살 더 불가능하다. 누군가 가까이 가서 김정은 꽝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하다. 앞에 두 가지보다 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망할 수 있는 조건은 김정은 알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건강이 안 좋으니까 김주애가 후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정은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북한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한 10년 넘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외부 세계의 도움으로 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이 붕괴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원유나 식량을 안 줘도 북한은 3년 이상 뜨겁습니다. 원유 안 주면 집심 신고 걸어 다니겠죠. 그 감옥 안에서는 다른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안 줬다 해서 굶어 죽고 말지 붕괴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중국이 절대 북한에 넉넉한 지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지금 원유 주는 것도 아주 그냥 감칠맛 나게 겨우 운영할 정도로 주고 있고 식량도 요즘에는 주지 않고 있지만 많이 주는 경우는 50만 톤밖에 안 주는데 50만 톤도 자기들이 요구 조건 들어줘야 줍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아까 대량 아사 사태가 벌어졌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 정말 중국에다 간절하게 쌀 좀 달라고 그랬죠. 중국이 조건 됐습니다. 이 조건 충족하면 줄게. 그건 북한에서 봤을 때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받겠다 해서 중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때 쌀을 단 1톤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조건, 인민들이 조건에서는 굶어 주는데 뭐든지 받을 수 있겠죠.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거 받으면 내 체제가 위태롭고 중국이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 해가지고 받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제일 나쁜 놈은 김정일, 두 번째는 중국이죠. 러시아는 예전부터 지원을 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군사적 교류는 좀 했지만은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서방에 잘 보려고 노력했어요. 유엔 결의안 좀 준수하려고 했고 굳이 식량이나 이런 대줘가지고 붕괴되지 않게 만들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큰일이지 러시아는 괜찮거든요.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짜로 너무 많이 죄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빚진 거 한 100억 달러 탕감해주고 이런 건 했지만은 북한이 잘 살 수 있을 만큼 공짜로 주고 이런 적은 없어요.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급하니까 포탄 대신 좀 쌀 들여가고 있는 거죠.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은 우리가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고 북한이 없으면 미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이런 이유 때문에 혈맹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다. 맞는 얘기가 좀 있지만은 아마 김정은 제일 미워하는 게 아마 시진핑일 겁니다. 시진핑은 좀 김정은이가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고 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북한 체제 오래 가는 게 중국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계속 지금 경제는 파탄내고 정세만 악화시키면 누가 들어옵니까?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벌써 핵항모 들어오고 핵폭격기 들어오고 사드 들어오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근데 저거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험이 생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중국이라는 게 어쩌면 그 땅이 중원이라는 데가 저 산둥성 저쪽이거든요. 이쪽에서 한족들이 맨날 뭐 지들끼리 싸웠는데 망한 공식이 딱 한 가지입니다. 동북에서 이 광활한 대륙에서 힘을 키운 종족이 산해관을 통해 내려와서 중원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동화되고 또 좀 있다가 그쪽이 소란스럽다가 내려와서 무너뜨리고 동화되고, 이게 수천 년, 2000년 중국 역사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나라니, 원나라니, 청나라니, 명나라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는 동북의 안정이다. 동북이 어지러우면 중원이 무너지는 게 중국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동북의 안정만큼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데, 북한이 붕괴돼 보세요. 2천만 명의 난민들이 그냥 난민입니까? 세계에서 전투력이 제일 빵빵한 난민이죠. 10년씩 군대 갔다 오고 무기고가 통제고 없이 풀리면 총 한 자루씩 다 쥐고 들어올 겁니다. 중국에 와서 습격하고 노략질하고, 무슨 중국에서 2년짜리 군대들이 그건 못 감당해요. 공산당 통치도 지금 겨우 지금 강력하게 진압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저쪽에 서쪽에서는 티벳이 독립하겠다 그러지, 이쪽에 동부와 서부의 또 경제적 격차가 심하니까 내분도 커지고 있지.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거기다 중국 뭐 시위도 점점 좀 많아지고 있죠. 근데 동북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 오래 유지해야지, 그런 점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을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붕괴되면 쉽게 말하면 북한은 중국 옆에 붙어있는 폭탄이다. 폭탄이 터지면 파편을 중국이 뒤집어 쓴다. 물론 한국도 뒤집어 씁니다. 큰일입니다. 한국도 망하죠.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저는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붕괴했다라고 생각하면 시진핑 공산당 정권은 크게 보면 붕괴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말 통치가 어려울 정도로 타격이 있다고 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붕괴되면 이판사판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우리가 전 세계 앞에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기관총으로 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뢰밭 짓지 않아 하는데, 아이고 지뢰밭은 하루면 해제하고 내려옵니다. 기관총 안 쏘는데 해제하고 내려오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난민수용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수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난민수용소도 1년, 2년씩 잡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인권이 모독된다 어쩐다, 모든 나라 특파원들이 와서 그것만 찍고 난리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와보니까 아이고 그 난민수용소에서 고기 주고 입밥 주네. 아, 우리 이번엔 우리 나빠서 잡혔지, 다음에 또 내려가야지. 끝없이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취직만 하면 좋겠지만, 아니 바다에 나가서 해적질 안 하겠습니까? 그 모터보트 타고 나와서 배들 약탈하고, 쪽배 타고 나와서 레이더도 안 걸린 거 타고 나와서 저 강릉에 와서 은행 털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치안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단 말이에요. 막 총격전 불사하고, 저기 무기고 아닙니까? 무기 또 능숙하게 달아요. 특수부대 출신들이 우리가 강릉 잠수함 사건 때 봤지만은 2명을 잡느라 군단을 동원했는데 끝내 한 2달 만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훈련된 애들이 총 가져와서 한국 와서 털어가면 이 치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했던 국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위험하다. 위험한 데는 절대 국제 자본이 안 오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이건 IMF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재앙입니다. 우리 경제 파탄나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 붕괴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갑작스럽게 질서 없이 붕괴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주성아 채널에서 작년도에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우리가 요즘 와서 점점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식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공식적으로 통일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욕 안 먹습니다. 근데 통일하면 큰일 났다 그러면, 너는 북한에서 왔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 욕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소리는 하는데, 통일을 뭐 할 땐 하더라도 대책 없이 하는 건 반대하고,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쉽게 말하면 서로 통일을 하자 해도 좋다 하고 할 때 하는 게 가장 순리가 아닌가. 그 전에 왕래만 해도 우리가 불편한 사항의 70% 80% 없어집니다. 우리가 금강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백두산 가고 싶은데 가서 놀 수 있어. 이 정도지. 누가 우리 국민이 북한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란 말이죠. 물론 북한 인민들한테는 고난에 비극에 계속 이어지는 건 좋지 않지만, 한국 국민들한테는 북한이 조용히 오래 있는 게 좋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도 좀 잘 살아가지고 김정은이 개가천선해서 국민소득 한 1만 불 정도라도 올려놔야 그래도 합쳐도 그렇게 큰 우리가 감당 가능하지. 지금은 1,000불도 안 되는데 우리가 3만 불인데 격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먹여 살립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대북 정책은 일단 북한이 국민들 좀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더 중요하게는 다툼 없이 그냥 좋게 지내면 되지. 자꾸 다퉈봐야 더 재산이 있는 놈이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하고 쌍놈하고 싸우면 부자가 무조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좀 북한 좀 다독이면서 사이좋게 시간 끌면서 정은아 절대 너를 죽일 거 아니니까 좀 인민들 잘 살게 만들고 경제를 좀 발전시켜봐.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정책. 그밖에 사실 답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할 것도 아니고 그 봉쇄하면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300만 명 굶여 죽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제일 비참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제 책도 10권 넘게 썼잖아요. 고민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 유도해서 정은이가 좀 어떻게 변화되게. 안 변한다? 그럼 좀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있자.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 그놈도 죽겠지요, 언젠가는. 건강 이상설은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김정은이는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강 이상설로 죽을 확률보다 기타의 인공적 방법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70~70%예요. 북한 내부의 작용에 의해서든 외부의 간단한 작용에 의해서든 그것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거의 죄까지 험뻑 뒤집어 쓰고 갈 확률이 높지, 자연 생장적으로 건강 때문에 죽을 확률은 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은이가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늘 얼굴이 뻘개서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술 먹고 나오는 거예요. 술 먹고. 외롭죠. 저놈은. 독재란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어떤 무리를 가지고 추종 세력을 가지고 악착같이 온갖 열정을 다 발휘해서 끝까지 올라가죠. 올라가서 독재자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우선 자기를 받들어 왔던 측근들부터 철저히 다시 검토해야 돼요. 이건 충실해도 믿음직스럽지 않고 불충해도 이건 믿음직스럽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도 개국 공신들이 자기한테 끝까지 충성하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일수록 주변 감시 시스템 이걸 다 해야 돼요.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런 모든 걸 갖고 또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 독재 야망이 비상식이고 비정상일수록 그 야망이 그 독재자 이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알고 동원되든 모르고 동원되든 결국은 그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 모든 피폐가 적나라하게 나타날수록 제일 위에서부터 딴 생각을 품어요. 환경만 조성되면, 상황만 조성되면, 정세만 흔들거리면 항상 이런 생각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올라가서 저게 자기 동창 하나도 없이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기껏 옆에 있다는 건 여자들밖에 없어요.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자 천시주의가 만땅이니까. 김일성 족속은. 먼저 일반적으로 보면 독재는 올라갈 때까지가 문제인 게 아니라 올라가서부터 세습을 유지할 때부터는 사회학, 정치학 모든 정말 사악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다 해야 자기가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놈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술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 울어 티가 가면. 제 흥분에 못 이겨서. 저런 독재자 봤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우는 거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술을 먹지 않고 얘가 정상적인 인성을 가졌다면, 이성이 있다면 왜 딸 자식을 끌고 나와요? 딸 데리고 나오는 거는 술 먹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국가 독재자도 그 포레이드 그 광장에서 연설하고 대회에서 연설하면 운다는 거는 장례식도 아니고, 이거는 얘가 술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나 그거 보면 속담이 생각나요. 쭉정이 밤송이 3년 매달려 있다고. 그러나 꼭 털리우게 돼 있어요. 쭉정이 밤송이는. 저 3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김일성이 털을 닫고 김정일이 디테일을 전 그 독재 마차를 타고 왔는데 바퀴도 이젠 다 골았어요. 너덜너덜해요. 그런데도 끌고 가요. 형태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조금 더 나간다면, 그리고 세상에는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저건
감히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옵션이 많아요. 북한 무너지는 데는, 김일성 족속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그 모든 데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작용위에서 그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그렇고 외부의 작용위에서 그게 수행되는 경우도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북한 김일성 족속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거기서 직접된 모든 범죄 행위들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다 들어가요. 이 모든 범죄 때문에 그 정리를 해야 돼요. 북한 내부에서 만약에 어떤 다른 기득권에 의해서 정리된다 해도 저 김정은을 하나 제거했다고 해서 저 체제를 세우질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땅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러자면 얘들은 분명히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세계화의 길로 첫걸음을 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자유의지 건전한 국가 건설 의지, 정상적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증명해야 되는지 알아요? 국제사회가 40년째 주문한 핵사찰이에요. 그것부터 받아야 돼요.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정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파괴한다는 이 대의명분에 제일 먼저 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북한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김정은이만 김일성 족속만 여태까지 악착같이 막고 피하고 어거지쓰며 왔지만은 김일성 족속이 없어진 다음에도 누구도 거기에 목숨을 맬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핵사찰부터 받아야 돼요. 모든 걸 받을 때는 정말 피해 당사국이 주축이 돼야 돼요. 얘들이 항상 주족이라고 떠들고 상대를 꼬박꼬박 지적하면서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이렇게 늘 간판을 딱 달고 했기 때문에 이 피해 당사국들이 주축이 돼야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업소보로 참가할 수는 있어요.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제거하고 이거 한 데서는 이 모든 데 대한 확실하게 제거됐다는 사실, 그 결과는 한미일이 도장을 누를 때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북한은요 더 이상 공산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길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일성 족속이 여태까지 어거지쓰며 왔지만은 김일성 족속 체제가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된다 해도 북한의 그 이후에 진짜 김일성 족속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악을 이제는 걷어내자. 인민만을 살리자. 이 생각을 한 기득권이 그 대타로 나온다면 얘네가 갈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중국, 러시아한테 절대로 손을 안 냅니다. 그거 확실해요. 자유세계에 손 내밀지 않으면 너희는 길이 없다는 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북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중국은 제 코가 석자예요. 공산 중국이지만은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공산 중국은 한반도가 빨리 대한민국화 되는 게 중국에는 더 이득이에요. 그 경제 개발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동북 삼성이 살아나요. 중국이라는 저 썩은 밤송이 같은 게 지금 떡 끼어 앉아가지고 그 제 육로로 갈 것도 돌아다녀. 그리고 북한 김일성 족속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공산 중국이 북한 재건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기초자재들을 뭐 태평양 건너 실어오겠어요? 중국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쪽이 활기를 띠는데 중국이 개입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이 문제예요. 중국은 명분이 없어요. 현대적인 기준으로 봅시다. 모든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유관국들이 어떤 명분을 가져요? 첫째, 자국민 보호로 들어가요. 군사적 개입이 첫째가 자국민 보호인데 북한에는 화교 마을이 없어요. 북한 인구수에서 화교는 잡히지도 않아요. 온 세상에 그 흔한 차이나타워가 하나도 없는 게 북한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도덕적인 명분이고 정치적 외교적 명분인데 이걸 우선은 못 가져가요. 두 번째, 북한의 모든 악행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동방초소를 지키느라고 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 자유세계예요. 핵이건 미사일이든 중국, 러시아 때문에 위험수단을 안 만들었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군사적 관계에서 봅시다. 북한에는 중국 군대가 한 놈도 없어요. 대사관에 나 있는 군사 무관은 있을지 몰라도 전투 인원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북한 땅에 중국 군사기지가 없어요. 러시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봅시다. 북한 경제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경제가 얽힌 게 없어요. 밀수밖에. 밀수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병 합작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 땅에 투자해서 공동으로 창출해서 뭐 무역에 손해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利益 보호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돈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중국의 지정학적 급동지역에 대한 위치는 북한이나 한반도를 다 중국의 한 개의 성으로 만든 것도 이거 안심치 않아요. 일본까지도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야 온전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하나 들어온다. 대한민국이 딱 있어요. 거기는 일본이 또 환을 딱 두르고 있어요. 이거 지정학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걸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대양 무역할 일도 없어요. 수로가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중국은 북한이 저렇게 앉아서 산들을 악착같이 버치고 이선이 너희가 버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놓고 볼 때 공산중국은 늘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도 그렇고 북한 쪽을 향해서도 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북한 만나서도 지지한다 그러고 적보도 없는 통일을, 대한민국을 만나서도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없어지는 게 지금에 와서는 더 득인 거예요. 근데 저놈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그저 놔두는 거예요. 왜? 더 급한 게 남쪽이기 때문에. 필리핀이요, 대만이요, 이게 태평양상의 모든 섬들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무역로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그걸 장악하려고 하고 기타 반중 국가들은 몽땅 거기서 중국을 밀어내려고 해요. 공동으로 쓰든지 너희는 독점 못한다 그거예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그래도 중국이 뭐 이렇게 또 달려든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신생 정부는 인류 역사의 기존 현존 존재했던 모든 상식과 법규범 총동원해서 막아야 돼요. 그러라고 유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중국이 이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는 상식과 기준이라는 당당한 법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그게 쭉 있고 총동원해서 막아야 돼요. 반말년 동안 그렇게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 내 동난이 그렇게 많아서도 한반도가 중국의 식민지 됐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놓고 볼 때 그 후에답게 그 현 시대에 와서 그따위 짓 하는 건 더 용서 못하지. 그렇게 대중국 관계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반야 답이 안 나와요. 나는 대한민국에 처음 귀신에서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김일성 적석은 정말 진실하게 말하면 미국까지도 경계를 안 해요. 영토야역이 없다 그래요. 오직 자기네 대남 무력 적화 통일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철천히 원수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러나 김일성 적석은 늘 입만 벌리면 말이에요. 중국의 팽창주의 야욕, 대국주의 본성 늘 경계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일은 필연코 됩니다. 지금 그 45년 2차 대전 이후에 그 어떤 정치적인 지형도 이젠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내 집에 앉아서 핸드폰 하나로 온 세상을 다 봐요. 필요하다면 다 연락을 가져요. 다 주고받아요. 장벽이 진짜 없어졌어요. 몸은 내가 물리적으로는 앉아있지만은 이런 세계에서 이 모든 데 대해서 어느 나라건 정치에 대한 트렌드도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정치에서의 종교, 인류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예요. 그래서 분명히 통일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체제 대립 때문에 그 자유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서는 독재가 내려오질 못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북한은 이렇게 된 이상 저 악의적인 체제, 한반도 경계를 벗어나서 무기 밀매, 위패 범죄, 마약 밀매, 가짜 외국 상품, 그 다음에 이젠 해킹, 외국인 납치, 한 국가가 정치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한 거는 북한이 유일무이해요. 이런 조건에서 북한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자유국민이 그 어떤 자유를 위해서라도 기원이 없는 선천적 권리라고 한 이 자유를 위해서 북한은 정리해야 돼요. 정리돼야 되며 정리될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 자유, 통일 딱 붙이세요. 자유 위에는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돼요.
자유통일이 안 되면 죽는 게 나아요. 오늘날 김정은이 지금 정말 난 엊그제 노동신문 본사 정치보도만 뉴스를 보고 너무 속으로 엄반 히물히물 웃었어요. 저놈이 정말 급하구나. 그 무슨 김정일 무슨 군정대학에 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본대학의 학생들을 김정일에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 기풍이 최고의 윤리가 되게 키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학생들 앞에 가서 대학에 가서 그런 말을 하고 앉았겠어요. 저놈이 이제는 죽음에 대한 그 행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딱 생각해요. 그래서 죽을 권리, 살 권리는 자기만 내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또 죽지 않는다고 죽음이라는 개념에서 자기는 빠져 있어요. 북한 같은 독재자. 그래서 죽은 김일성, 김정일 향해서도 용생론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가볍게 여기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독살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검토해요. 그리고 수령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 그게 산 목숨이요. 한 개인에 대해서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을 땐 더 많은 순장 국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죽겠다고 발악을 해요. 다 같이 죽자.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인민도 없다는 노래를 저렇게 지어내고 전체 인민을 세뇌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부터 북한은 원래 북한 체제는 지구촌에 나와서는 안 됐을 체제였어요. 그거를 소련과 중국이 2차 대전이란 대동란 기간에 거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없애야 돼요. 우리가 8.15 해방전에 한반도가 식민지였지만은 그 체제 대립은 없었잖아요. 식민지였지만은 통일국가로서 식민지였어요. 그때 사셨던 분들, 8.15 해방 직후 갈라져서 6.25까지 겪고 60년대를 겪은 사람들은 통일을 염원해요. 겪었기 때문에. 분열이 주는 슬픔과 아픔과 그 혈육이 두동강난, 역사가 두동강난 거기에 대한 체험이 뼈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절대 통일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자라난 세대들이 냉전 체제 분열이 너무 고착화되고 반세기 이상 오다나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우선 북한을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덮어놓고 통일을 반대하면 통일의 환희를 생각하기보다 자유통일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가 생활 패턴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그것 역시 숙명이라면 다 감당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통일은 큰 걸 주문 졌지. 자유통일일 경우 그 이 한반도의 백이 민족 자유 대한민국이 나가는 길에서 선물이면 선물이지 절대 그거 말하자면 애기 아니에요. 뭐 글쎄 좀 피곤하지요. 소란하지요. 앞을 모르겠어. 북한은 재건한데 이 모든 데 분주하지만 그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정리돼 나가면서 남북이 똑같이 통일로 나가는 길에 맞는 어떤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걱정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은 그저 대비하는 게 나아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최선을 다해서 이겨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피할 수 없는 통일인 경우는 마인드를 준비하고 이왕 온 이상 온다는 걸 대비하고 그래도 통일 시로 대한민국에 뭐 우리가 다 건설해줘야 돼. 천만에 천지라는 이 정말 위대한 힘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개개인이 감히 그 뜻을 몰라요. 통일이 자유통일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동북 삼성의 시장이 열려요. 거기는 중국으로 대륙을 놓고 볼 때는 전혀 지나갔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비리, 몽골 몽땅 빙빙 돌아갈 것도 없어요. 그게 이 모든 경제적인 세계 경제 지형을 놓고 볼 때 정말 예비가 많은 지대들이에요. 그런 과정에 창출해 나가며 자유도 전파하고 평화도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인드예요. 내가 이렇게 작아도 그림을 좀 크게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피하지 못할 바에는 마인드를 크게 가지고 이거 놓치면 이거라도 걷어지는 방향에서 나가야지요. 원래 한 나라가 생겨나는 것도 어려운데 한번 생겨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의 붕괴, 쉽게 말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먼저 내부로부터 붕괴할 가능성이 있느냐. 보통 저개발 국가가 내부로부터 정권이 붕괴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특성상 북한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의 조직이 군대의
층위마다 다 침투했거든요. 사단, 연대, 대대, 중대까지 당 조직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야정군인들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은지 일일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라는 게 구조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대중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정권을 갈아엎을 수 있느냐? 북한은 다른 건 몰라도 정권에 대항하는 거는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무자비한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결집해서 대중시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그런 대중시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체제 시위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즉 데모를 주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구심점 자체가 생겨나기 어렵다. 그런 싹만 보여도 없애버리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반체제 시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게 북한이고요. 또 언뜻 생각하면 북한이 워낙 못 먹고 못 사니까 에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들고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개발국에서 반체제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난 것들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만으로 정권을 갈아엎을 대중적인 시위가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대중 시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못 먹고 못 사는 이유는 이 부패한 정권이 여러분들의 피땀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정권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정치적인 시위로 전화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선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생겨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북한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를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북한의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먹을 게 없어져서 하루 두 끼밖에 못 먹고 우리 동네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거의 정권이 바뀌어도 몇십 번 바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겪어왔어요. 먹을 게 없고 없으면 두 끼 먹고 쌀밥 구경하기 힘들고 동네에서 굶어 죽는 사람 생기고 이런 세상을 몇십 년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원래 세상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네. 어느 정도는 체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만으로 북한 체제를 뒤엎을 만한 반발이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내부로부터의 붕괴는 어렵다는 건데 그럼 북한에서 외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80년대 말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연이어서 붕괴되듯이 소위 민주화 물결이 북한에 밀어닥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민주화 물결이 밀어닥치려면 쉽게 말해서 중국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중국의 민주화 물결이 북한으로 파급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 중국 보시면 그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아니면 또 중국이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해서 북한이 고사되도록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할 거냐. 그런 일도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게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망할 정도의 압력을 중국이 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군사적인 외부의 압박으로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건 쉽게 말해서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건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과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내부로부터든 외부로부터든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권력 내부의 균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세습 체제를 연장해 가면서 김일성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세습 과정에서 권력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내부의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북한 내부의 어떤 세력들 간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무너지는 시나리오. 이것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다. 이를테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바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일가 정권이 무너지면 권력층 내에 상당한 혼란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권력을 잡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권력층 내에 있는 누군가가 거기서 권력 투쟁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권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정권의 안정성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세뇌 교육을 통해서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는 절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당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왜 쟤한테 충성을 다해야 돼?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른 세력이 다시 권력 투쟁을 해서 정권을 잡는다거나 이런 권력 투쟁이 상당 부분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불안정한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제가 좀 희망하고 기대하는 건 그래도
대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정권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권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못 먹고 못 살아도 김일성 일가가 너무 위대한 정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김일성 일가가 아닌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계속 굶어 죽고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겠냐고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잡으려면 일단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국제기구의 지원도 받고 남한에서 쌀 지원도 받고 해야 정권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권력 투쟁 시기를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대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까 좀 희망적인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그 중간 과정에서 보수 강경 정권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그런 보수 강경 정권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도발 같은 거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철저히 보수 강경 정권이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 얘기를 할 때 보통 북한 난민들이 내려와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대규모 텐트촌이 형성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북한 난민이 대거 내려와서 텐트촌을 형성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은요, 동독이 무너질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 흐름은 동독 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의 흐름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자, 유럽 지도를 보시면 독일은 유럽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땅덩어리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의 첫 번째 대규모 탈출이 가능했던 게 헝가리로 휴가를 나왔던 동독 주민들이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서독으로 들어가거든요. 독일은 유럽에서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뢰가 엄청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통로가 그나마 경의선, 동해선 통로가 있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경의선, 동해선 쪽에 도로, 철도 다 끊어버렸죠. 현재 남북 간의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은 통일의 과정으로 들어가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난민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내려오는 일부가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해경이나 해군으로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난민이 몰려드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개 같은 상황이 펼쳐질 텐데, 저희가 이 상황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시기에 정말 중국군이 들어올 거냐, 러시아군이 들어올 거냐, 또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라는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안개와 같은 미지의 시기에 통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설득하면서 행동을 해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혹시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중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면 우리 주변국 중에 남북이 통일하라고 지원해줄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변국들은 남북이 분단된 채 사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진 시기에는 주변국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예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또 운명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주변국이 어떻게 할까 눈치만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통일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보도를 보면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우선시한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왔다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저는 좀 일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과 평화를 별개의 선택지로 놓고 보면 통일은 은연중에 평화가 아니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단 상태로 평화로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분단 상태로 평화로울 수 있느냐, 이건 환상입니다. 이건 단적으로 우리가 분단 상태로 지금 뭐 반세기 이상 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남북 간에 약간 대화를 하고 좀 평화로운 듯 보이는 시기도 있었지만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비무장지대에서 총격이 벌어지고 서해에서 뭐 폭격이 일어나고 계속 불안정한 시기가 계속돼 왔다는 얘기죠. 분단
연난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도 향후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대화를 좀 했다가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가 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버려서는 안 되고요. 통일이라는 걸 이리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일이란 지향점을 절대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성이 리더십이 100이라고 그러면 김정일은 50, 김정은은 10도 안 된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쉽게 말하면 일본군이랑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독립군이죠. 물론 전과는 거의 없었어요. 미미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모두가 이제 무장투쟁은 어렵구나 할 때 총소리가 빵빵 나니까 이게 효과가 컸지. 그리고 이걸 아주 과대 포장을 했어요. 모든 독립군 역사를 다 지가 다 자기 거로 조작을 해버렸어요. 신화를 썼어요. 그러니까 없는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큼 튀겨버린 거지. 그 다음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 힘들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근대화의 운명을 건 거예요. 북한을 이겨야 되니까. 북한보다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남북관계가 바뀌었어요. 북한이 자신감 있고, 야, 니네들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우리는 힘들 때. 이게 뒤집힌 게 이제 7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80년대 가서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김일성은 욕 잘 안 해요. 얘기 들어보면 70년대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막 생선 썩어 나가고 냉장고 없으니까 잡으면 돼지고기 같은 거 기름기 붙어 있으면 안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망고, 바나나, 열대과일이 넘쳐났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인식은, 김일성에 대한 추억은 나쁘지가 않지. 김일성 욕 잘 안 해요, 탈북자들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 다음 김정일은 이게 악마적 천재성이 있었어요. 이 주체사상 우상화부터 유일지배체제를 다 지가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바보처럼 세뇌시킨 것, 만세하게 만든 것도 다 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74년에 후계자가 됐고 94년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20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럼 권력 기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자연사였죠. 김정일도 자연사였죠. 병사지만. 나쁜 놈들이지만 성공한 독재자잖아. 근데 김정은이 처음 등장한 게 2008년 하반기예요.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경색이 오거든. 그러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태어난다. 그때 우리 이름도 몰랐어. 국정원도 김정운이라고 그랬어, 이름을. 그 정도였어. 84년생. 그러니까 25살에 태어나왔잖아요. 그때 우리 국정원이 김정일 앞으로 3년 살 거다 그랬는데 딱 3년 뒤에 죽었거든.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어요. 공개는 12월 19일 날 12시 낮 방송에 나왔거든. 특별 공개 방송으로. 그러면 생각해봐요. 25살이면 대학생이잖아. 군대 갔다 온 대학생이잖아.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딱 3년 배운 거잖아.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배운 게 없지,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막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고모부 죽이고. 김정은 집권 한 3, 4년간 초기 약 차관급 이상을 200명 이상을 채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장성택만 해도 고모부, 장성택만 해도 사단을 죽여, 사단을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장성택 인맥을. 뭐 누나, 매형 싹 죽여버린다고. 수백 명, 거의 1000명 이상을 죽였다는 소리.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은 이제 숙청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첫째 배운 게 없어, 국정운영에. 김여정이 담아내는 거 봐요. 배운 거, 그 배운 사람이 한 건가. 지금 막 쌍 욕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권위. 선대에 비하면 너무 취약하잖아. 그 다음에 경제는 지금 최악이거든요. 지금 1달러 환율이 보통 8,000원에서 8,400원이었거든요. 지금 2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치면 환율이 한 3,000원, 2,500원, 3,000원 하는 거지, 지금. IMF도 그렇게 안 했지. 그 다음에 식량 가격도,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다 올라가잖아. 그래서 제 친구들, 탈북한 친구들이 북한하고 통화하거든요. 통화가 돼요. 중국 대포폰 가지면 다 해요. 북한 사람 다 알아요, 다. 여기서 전화는 중국으로 걸지만 북한에서 받는 거죠. 왜냐하면 기지국이 접경 지역은 중국 기지국 범위니까 거기서 중국 전화를 받는 거예요. 달러 보내고 다 알아요. 이거 북한 사람 다 아는 기밀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기밀을 보관한다 그런다. 다 아는 일입니다. 애들 다 아는 일이에요. 전화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만일에 이번에 안 도와주면 다음번엔 난 없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지금 이번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제난도 최악이라는 얘기죠. 정치적 권위 최악이죠. 배운 게 없으니까 정책 혼선이죠. 우크라이나 파병하면 안 돼요. 지금 저기 12,000명 파병했는데 러시아가 하루에 1,200명 병력 손실이거든요. 그중에 전사가 2대 1이에요. 전사 1, 부상 2. 어쨌든 하루에 400명 전사, 800명 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12,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열흘치밖에 안 돼요. 우리도
월남전 게릴라전인데 그 게릴라전인데도 5,000명 전사하셨거든요. 저기는 그냥 소모되는 러우 전쟁 기간 중에 2년 반 동안 러시아가 최대 70만 명 병력 손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팀에서 안 끝나겠죠? 끊임없이 가야 된다고요. 우리도 32만 명 갔거든. 인민군을 끊임없이 갈아 넣는 소모하는 거거든요. 저 부메랑이 될 거라고. 그 죽으면 전사하면 인민군 북한도 부모 마음인데 애들 내 새끼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리는데 독자가 눈에 보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애 죽었다면? 거기다가 벌써 그 인터넷에 그런 얘기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북한군이 와서 뭐 음란물 보고 막 신나고 그런다고 이게 나와요 요새 지금. 왜냐? 북한에 비하면 러시아는 천국이거든. 자유국가거든. 잘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막 놀다가 자유를 만끽하다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만 명이. 그걸 못 버티죠. 체제의 변화에. 자, 그러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과 올 1월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했어요. 근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통일과 민족은 뭐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이거든. 백두혈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백두산에서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했다 하거든. 일본하고 왜 싸웠어요? 조국 광복이 통일이잖아요. 6.25 전쟁을 북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국 해방 전쟁 왜 했어 그러면? 통일 민족 같은 민족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이양받은 건 백두혈통. 그러니까 맨날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백두산에서. 그 말 참 불쌍하죠. 145km 싣고 다니려면. 지가 백두혈통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자기 백두혈통 발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백두혈통이라면 민족과 통일이거든. 북한에서 처형을 할 때, 총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반통일, 반민족주의자는 반혁명문자, 그리고 총살하거든요. 지가 지금 반통일, 반민족이었잖아요. 본인을 완전히 부정한 거죠. 머리가 좋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원래 북한에서 민족주의자란 말은 나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민족, 피해 기반을 한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는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그러거든요. 노동자면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1991년, 그때가 언제예요? 사회주의 붕괴될 때거든. 이때 머리를 바꿔요. 사회주의가 붕괴되니까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잖아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항일 투쟁했던 걸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부풀리고 해서 이제 민족주의를 색채를 더해요. 사회주의만 갖고는 힘드니까 망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민족이라는 게 북한에서 거의 정신세계 통일과 민족이 같이 뿌리 박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살고 강하니까 통일하기는커녕 통일 당할 것 같으니까 또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평양 문화보호법,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나만 맛있으면 잡아가고 한류 보기만 해도 10년형, 제작해서 유포하면 사형, 청년 교양부장법 이게 다 뭐예요? 한국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통일 민족 버리고 자기 독재만 유지하겠다 요 생각인데 통일 민족을 지운 건 잘못한 거지. 왜냐? 북한은 통일에 대한 열정이 우리보다 훨씬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우리가 가난한 것도 통일 때문이고 힘든 것도 통일 때문이고 통일만 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교육받아 왔거든. 그 통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요.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옛날에 남북관계 좋을 때 저 친구들 만나면 이제 같이 술도 먹고 그러거든요. 북한 간부들이랑. 그럼 겁나게 뭐 취해서 뭐 조선은 뭐 별말 다 하고 막 이러다 갑자기 눈 부릅뜨고 이런다고. 우리는 돈이 없지. 영혼은 너희들보다 순수해 소리친다. 왜? 그럼 우리는 통일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저녁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돈도 없고 통일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지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 민족 개념을 지우라고 헌법에서 지우라고 그랬는데 엊그제 최고인민회의 했어요. 10월 상순에. 근데 통일 민족 개념을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말을 안 해요, 지금. 그 다음에 통일 민족 개념 삭제 지시한 지 거의 10개월, 11개월이 지나갔는데 그 누구도 통일 민족 개념을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말을 안 하고 있고 주민 교양, 선전, 선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애국가에서 삼천리 지워버리고 헌법에서 통일 지우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뱉어는 놨는데 다시 삼킬 수는 없고 계속하자니 주민 반발이 무섭고 이데올로기적 혼란까지 오는 거예요. 종합해볼까요? 권위는 할아버지 아버지 쫓아가지도 못해. 경제는 최악이야.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이야. 정책적 혼선이야. 배운 건 없으니까 맨 김여정 나와서 쌍소리만 담아맞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취약하죠. 김정은은 145kg로 추정이 되거든요. AI로 분석을 해보면.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심혈관계로 급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은 항상 이러고 있죠. 담배를 유치원에서도 피우고 교실에서도 피우고 핵무기 앞에서도 피워요. 그 액체연료 앞에. 불 트면 터지거든요. 그 얘기는 항상 담배를 들고 있다는 얘기. 심지어 수해 현장
가는 그 보트에서도 그걸 들고 있어요. 현송월이라고 김정은 비서 있죠. 그 구찌백 들고 다니는 여자. 그 구찌백에 잿더리 들어있어요. 크리스탈 잿더리. 큰 거 항상 그거 써. 그 다음에 성냥을 써요. 항상 이것도. 라이터 쓰는 게 아니라 성냥을 써. 그 뒷딸 김주혜가 성냥 들고 다녀요. 이렇게. 자, 145kg에 심혈관계 가족 병력에 꼴초에 그 정도 하루에 한 4갑 5갑 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취침 시간은 새벽 5시에 나와요. 기록 영화에. 나는 새벽 5시가 취침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밤새 뭐 하느냐. 쓸데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애들 유치원 이름 짓는 거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쓰는 애들 쓰는 책가방이 소나무 책가방이거든요. 그거 김정은이 줬어요. 소나무처럼 튼튼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학습장, 민들레 학습장이거든요. 민들레 호시처럼 퍼지라고 그래, 지식이. 다 김정은이 준 거예요. 유명한 이름 다 김정은이 줘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북한 해군 함정이 침몰해요. 침몰해서 한 수십 명이 전사해요. 기록영화에 나와요. 근데 김정은이 울면서 밤새 뭐 하냐. 그 사진을 하나하나 액자에 지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포장해서 갖다 주라고. 그런 일 하고 있어요, 그런 일.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나에겐 2가지 그리움이 있다. 하나는 인민들이 배부른 모습을 보는 것. 또 하나는 잠이 그립다. 잠이 정말 그립다 그래. 누가 자지 말래요? 그 왜 하냐고 지금. 사진 이거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쪼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도자는 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꼭 새벽에 전화해요. 지가 안 자니까. 그럼 막 그게 또 감동이에요. 수령님이 저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신다. 노래도 있어요. 수령님 이 밤도 어느 험한 영을 어느 고개를 넘어가고 계실까. 노래도 있어요. 밤새 그러고 다녀요. 꼭 찾아가면 새벽에 찾아가. 그럼 막 사람들이 놀래는데 그걸 감동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찾아오면 환장하지. 보스가 새벽 3시에 전화하고 4시에 전화하고 그러면 감동해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라는 것도 국정원이 진단했어요. 그래서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이 뾰루지가 있거든요. 이 뾰루지가 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안 사라져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김일성도 혹을 못 잘랐잖아요. 결국은 죽었거든요. 자, 모두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몸은 종합병원. 몸은 종합병원이에요. 여기 심지어 여기 심장에 패치 붙일 것까지 들켰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대통령 TV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탠스 수술한 자국부터 시작해서 파스, 그 다음에 30살 때 지팡이 처음 짚고 나와요. 쩔뚝거리고. 그리고 겨울에도 샌들을 신어요. 이렇게 구멍 뚫린 거. 그러니까 몸은 종합병원이야. 자, 그럼 저기 지금 멀쩡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김정은이 처음 등장한 게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뇌경색 쓰러지고 나서 나왔거든요. 근데 13살짜리 여자애 김주혜가 나왔잖아요. 2013년생. 13살도 아니지. 처음에 나온 게 2022년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럼 9살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럼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정은 나오고 나서 김정일 3년밖에 못 살았는데 김주혜가 왜 나왔지? 저 여자애가 봉건적인 문화에서 3년밖에 못 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김주혜의 조기 등장도 사실은 레임덕, 엄밀히 보면 본인이 레임덕을 지금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 여자애를 데리고 다녀요, 지금? 그럼요. 2012년에 나와서 지금 2년 돼 가거든요. 2년 됐는데 11월이니까. 한 40여 번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70%가 미사일 쏘는데 군사 행보였어요.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김주혜는 누가 봐도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그게 북한은 후계자 수업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현지도 따라다니면 그게 후계자 수업이에요. 데리고 다니면. 그러면 그게 바로 후계자 수업인데 그러면 저 어린애 여자애를 데리고 다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 아픈가? 이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이상징후죠. 북한은 민주주의의 민자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시조선, 일제강점, 천황제, 그 다음에 김씨 3대 세습이죠. 그러니까 김씨 외에는 지도자가 된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되겠죠. 근데 김정은도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인데 만약에 김주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수아비 될 거 아니에요. 김여정이 뒤에서 봐주겠지만 김여정 머리 든 게 없잖아. 지금 담아내는 거 보면. 그러면 노동당의 정치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누구냐?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조직담당 비서 조용원, 그다음에 내각총리 김덕훈, 그다음에 이 군부 박정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죽으면 이 친구들, 정치국 상무위원들,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합치면 한 30명 되거든.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 형성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김주혜는 허수아비죠. 뒤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김여정은 권력 기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오빠 후광이거든. 자기 세력이 없거든. 이 사람들은 노동당에서 다 뿌리 깊게 받은 사람인데 김여정은 굴러 들어온 애거든. 그러니까 김여정은 설치겠지만 그러다 이제 제거당하겠죠. 집단 지도 체제가 있지만 이 집단 지도 체제는 오래 못 가죠. 그럼 어떻게 집단 지도 체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있겠죠. 그럼 평소에는 정치력이 강한 놈들이 세지만 이거 흔들리면 누가 해요? 총 가진 사람들.
누구예요? 군부가 치고 올라오게 돼요. 군부가. 결과 무인 정권이 된다고 고려시대처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분화하면서 이제 군부 중심의 독재 체제가 형성이 되겠지. 그러면 이 군부가 김주애나 김여정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군부가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일에 김정은이 죽는다면, 급사한다면.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쿠데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쿠데타는 안 일어나요. 단언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육군단, 북한의 11개 군단 중에 육군단이 없는 것도 쿠데타 사건 때문에 사라졌다는 게, 군단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그 다음에 푸른제 군사학교 출신 러시아, 그 친구들도 이제 쿠데타 모의로 제거된 사례가 있거든요. 쿠데타가 왜 불가능하느냐? 철저한 감시체제예요. 총참모부가 합참이면 총정치국이라는 정치군인들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이 감시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뭐냐? 몇 월 며칠 창밖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 김정일 죽고 난 2011년 12월 17일, 19일 날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그 방송 듣고 군인들이 뭐 했는지 기록물이 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뭐 사단장 강태호 235 군부대 남포였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5분간 울면서 뭐라고 그랬다. 내려와서 자기 방에 가서 뭐라고 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써놨어요. 심지어 소대장까지. 그러니까 북한군은 김정은의 명령이 없으면 부대 단위 이동이 안 돼요. 그 리용호 총참모장이라고 2012년 7월 달에 처형당한 인물이 있는데 합참의장, 총참모장인데 김정은의 허가 없이 부대를 움직였다고 처형당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매일 감시하고 보고서가 올라가고 부대도 못 움직이는데 쿠데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옆에 있는 경호하는 친구들이 쏘는 거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왜? 상호 감시하니까. 그럼 서로 말을 못 하잖아요. 말하면 누가 저기 될지. 그래서 쿠데타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안 일어난다는 건 좀 그렇고 거의 불가능하다. 우발적인 총격이나 그다음에 그 봤죠? 왜 최근에 나온 거 인민군이 사역하는데 뒤에 경호원들이 이 방탄복 입고 방아쇠 걸고 있는 거. 왜 그러느냐? 사역한 애들이 이렇게 돌리면 바로 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모른다. 그다음에 경호원이 우발적으로 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체계적인 쿠데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급사 가능성과 그로 인한 권력체계의 와해 과정,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은 항상 대비해야 돼요. 그러나 북한에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서 바로 민주주의가 들어서진 않는다. 루마니아 차우세스크가 민중봉기로 처형당했지만 그 뒤에 국민투표로 뽑힌 일리에스쿠는 차우세스크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은 독재자였어요. 변화는 장기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건전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언젠가 통일이 길에서 만나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져야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통일되거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거나 모든 게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한반도 평화는 아주 장기간의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한 건 확실하다. 그러나 조선 말기도 불안정하면서 오래 갔거든요. 그 불안정한다는 게 꼭 붕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는 거지 북한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걸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중국을 형님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김일성 때 사실 이제 중국과 북한 간의 혈맹 관계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머리가 하얘지게 된 그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고 압박하고 이걸 다 이제 막아내느라고 머리가 다 하얘졌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정 간섭을 하고 옛날 소련 때 소련 중국이 이제 서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사대주의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대주의다. 대국주의를 하지 마라. 그래서 중국이 압박을 하면 소련과의 관계 쪽으로 가고 또 소련이 압박을 하면 중국 쪽으로 가는 그런 등거리 외교라는 걸 북한이 끊임없이 이때까지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주민들이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단 한 번도 중국을 이런 형님이나 어떤 정말 혈맹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전략적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한반도 유사시 사태가 벌어지고 미군이나 어떤 그런 동맹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체제가 위협을 당할 때 자기들을 이제 운신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 전략적인 후방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중국이 없으면 이제 그 북한 제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이지 한 번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을 형님 국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구태여 여기서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략적인 완충지로서 이제 자기 중국이 체제 안보를 위해서 북한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본인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자기 전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이들의 무슨 어떤 혈맹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정말 끈적끈적한 연대라든가 이거는 정말 서로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역대 이제 러시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이 사회주의가 건립이 되고 한 70년 동안 유지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소련이 생겨서 소련이 그 붕괴될 때까지 단 한 명이 소비에트 연방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소련 국가수반이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없어요. 김일성은 소련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제 지원도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번 방문했지만은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장은 단 한 번도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소련 국가수반 중에 러시아 국가수반 중에 이제 북한을 2번 방문했던 건 푸틴이에요. 그만큼 러시아 또는 옛날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은 없습니다. 한반도. 중국만큼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또 설령 있다고 해도 이제 북한이 소련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대주의를 경계한다라는 논리 하에서 소련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소목소목한 점이 많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김정은이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그 좋은 그 조로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마치 무슨 혈맹이요 동맹이요 하는 그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서로가 서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지 러시아가 북한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또는 북한이 반드시 러시아가 필요해서 중장기적인 동맹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능력을 봤어요. 잠재력을 봤어요. 군사적인 잠재력도 봤지만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손에 쥐었을 때 소방, 특히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력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된다고 해도 한동안은 이제 로북 관계가 또 북러 관계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냉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로 구원 나라에도 기울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로북 밀착이 막 가속화되면서 중국을 한쪽으로 약간 밀어넣고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졌던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를 못해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냉각이라든가 관계가 단절되면 자기들 체제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절대로 단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잠깐 그 전술적인 차원에서 밀어놨을 뿐이지 절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은 늘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없이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목표로 또 원칙으로 하고 하는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3대 자력갱생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이게 뭔 뜻이냐면 그 어떤 사대주의, 소련이나 옛날 그 지금 현 러시아나 중국이 눈치를 보지 않는다. 경제에서의 자립이라고 할 때 러시아나 중국이 원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제가 아니라 자기 힘, 자기 자원, 자기 노력에 의해서 또 자기 기술에 의해서 발전하는 그런 자립 경제를 구축한다. 국방도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에 맡겨서 이제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위적인 국방 능력을 키워가지고 미국이나 한국 또는 서방 사회의 군사적인 침공에 이제 대비해서 체제를 지킨다. 이런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이 쉽지는 않아요. 이건 주민들에 대한 교양을 위한 그런 성격이 많지 실질적으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후원이 없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자립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쿠바 수교했을 때 당시는 제가 한국에 와 있었어요. 제가 2023년 11월 12일 날 대한민국 도사했고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2024년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수교 발표가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이제 국정원 안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고 언젠가는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빨리 될 줄은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놀란 것 이상으로 북한 정권도 놀랐을 겁니다. 북한도 이제 쿠바와 한국 사이의 수교는 언젠간 된다는 걸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급작스레 그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북한이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를 소환하고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송원들을 거의 한 80% 이상을 교대하더라고요. 다 빼고 새로운 사람들을 놓고, 그리고 이제 통상 진행하던 북한 쿠바 간 어떤 정상 그 소신 교환을 아예 금지하더라고요. 노동신문을 통한 북한 주요 언론들이 쿠바에 대한 언급이 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정은이 그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서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이 이제 중국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 방문한 것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순회 방문을 했어요. 라오스, 베트남, 중국을 방문했는데 통상 쿠바는 이런 방문을 할 때마다 북한을 꼭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북한이 받지 않았답니다. 방문 제의를. 그리고 중국에 김정은이 가서도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을 안 만났습니다. 단독 만남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북한은 쿠바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결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쿠바에 대한 그 커다란 배신감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쿠바도 북한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겠지만 북한 자체도 쿠바에 대해서 그렇게 전략적인 이해관계는 없어요. 쿠바 북한 간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그 교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유일하게 북한과 의리를 지켜 한국과 수교 안 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엄청 많죠. 2018년 11월 쿠바 대통령 디아스카넬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거의 유일하게 디아스카넬한테 했던 부탁이 한국과 수교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양국 간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류를 확대하자는 그런 제의도 했지만은 가장 역점을 찍어서 강조했던 부분이 결국은 한국 수교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고, 디아스카넬이 그걸 안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많은 품을 들였는데 결국은 몇 년도 안 돼서 수교가 됐거든요. 수교하다 보니까 그 상징성, 쿠바가 가지고 있던 그 상징성이 허물어졌고,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결국은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을 하면서 좀 답답함 좀 많이 느낍니다. 당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가 황당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려보내는 당국 자체도 이 지시가 뭐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인식을 하면서 내려보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지시고, 현지에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때가 많습니다. 실례를 하나 둘게요. 2022년 5월 달에 이제 북한이 열병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 열병식을 하면서 이제 북한 내에서 코로나가 막 휩쓸어요. 실제 북한 선전망이 선전하는 거는 그때 뭐 사망자 몇 안 되고 감염자는 많았지만 사망자는 몇 안 됐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같은 해 8월 달에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국가적인 방역 대책이라든가 그에 대한 총화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김여정이 나서서 코로나19가 북한을 휩쓸었던 거는 한국에서 보낸 전단 때문이다라고 그때 이제 막 했습니다. 외무성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해외 대표부들, 중심적인 친북 성향 대표부들을 지시를 하달했어요. 쿠바, 시리아, 러시아, 중국 4개 나라에다가 지시를 하달하면서 니네가 가서 그 나라 정부들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외무성 입장을 발표하도록 활동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지시를 받는 순간에 제가 쿠바 그때 대사관에서 참사하면서 쿠바와 양자관계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시를 받으면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아시겠지만 쿠바 정부는 대외관계에서 근간을 국제적인 지지 연대 기반 확보가 근간입니다. 왜냐하면 쿠바는 작고 못 살고 또 미국이 제재를 받다 보니까 국제적인 지지 그리고 동종 이걸 많이 확보해서 미국이 반 쿠바 제재를 이제 해체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웬간하면 자기네하고 직접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으면 나서지를 않아요. 만약에 설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해도 이제 한국과 남북 간의 싸움에 쿠바가 끼어들 팀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구원 나라도 끼어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대로 하면 이제 북한식의 논리대로 하면 이제 탈북자들은 다 쓰레기라고 북한 사람들은 보잖아요. 황당한 논리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북한 정부 자체가 또 정권 자체가 이렇게 쓰레기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자면 쓰레기라고 하는 그 민간 단체들이 한 행위를 놓고 쿠바 정부가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시를 집행하면서 결국은 집행을 못 했어요. 집행을 못 했는데 그 집행을 못한 데 대한 이제 추궁, 지적은 받았습니다. 지적은 받으면서도 너무 이게 지시하는 사람들 자체도 황당하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요란하게 지적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황당한 지시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황당한 지시들을 내려보내는 사람들은 이 지시가 정당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려보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형식상으로나마 하는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시를 내려보내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참 그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예요. 제가 북한에서 50년 이상 살면서 그 체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겠는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누구나 다 이제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이미 북한은 붕괴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기회를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 잘 극복을 했어요. 가장 큰 위기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던 고난의 행군. 그때 정말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다 이제 사람들 생각을 했는데 이겨냈잖아요. 버텨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은이 체제 붕괴가 들어와서 지금 공포 정치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공포 정치가 무서워서 감히 머리를 쳐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너무 이제 독재가 심화되고 너무 이제 그 공포 정치가 막 가혹해지고 사람들이 그에 대한 불신, 불만이 점점 커지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북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라봤을 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이제 붕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북한 체제가 이제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저는 아직 안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그 기대의 끈은 놓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북한 체제가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체제가 만약 무너진다, 급변 사태가 터진다라고 하면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군 전략 계획이라고 할까? 거기는 이제 북한이 체제가 붕괴될 때 또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군사적 침공을 받았을 때 중국군이 즉시 개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제가 급격히 붕괴되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붕괴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냐? 아니면 그 체제가 현재처럼 유지되면서 변화로 가서 북한이 저는 큰 것 바라지도 않아요. 북한 주민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겨울이면 저 따뜻하게 등을 지질 수 있는 그런 언덜바닥에서 이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 붕괴의 요인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4대 세습이 붕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체제로부터 김주애가 되겠는지 누가 되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이제 세습으로 건너가는 과정이 붕괴가 될 수 있는 아주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 결국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권력이 넘어갈 때, 정권이 승계될 때가 고난의 행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함이 많았습니다.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장성택 숙청을 비롯해서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그때 나왔어요. 김정은으로부터 김정은이 자식으로 이제 4대 세습으로 건너갈 때가 또 다른 그 위기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때가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 주민이 한 80% 이상은 제 생각에는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랄 수 있어요. 무너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 또 이제 정권이 그 시스템이 좀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절대 다수일 겁니다. 북한 정권에서 이제 그 기득권층으로 살면서 그 정권이 독을 입는 정말 최고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이 계속 영원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모순이 있어요. 뭐가 모순이냐면 북한은 연자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그 김정은에게 충실해도 본인 자식이라든가 가까운 친척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이 자기한테를 이제 피해로 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본인은 엘리트지만 가족이나 친척은 엘리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체제에 충성하지만 자식은 그 체제가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모순점들을 모든 가정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 사람들은 그 체제가 붕괴 또는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극소수 김정은과 김정은 주변에 있는 최고위급 간부들은 그 체제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겠죠.
체제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체제가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또는 이제 그 체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게 곧 탈북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탈북으로 이어지려면 정말 많은 조건들을 거려야 되고 고민이 돼야 되고 결심이 돼야 됩니다. 북한이 선전을 엄청 많이 합니다. 북한이 선전 선동은 아마 오래전부터 김일성 시기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비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체제 선전이 곧 북한이 살아남는 대외적인 선전이나 대내적인 선전이 결국은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좀 비슷해요. 이제 선전 같은 경우는 북한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선전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선전과 현실이 좀 차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나쁜 건 될수록 가리는 방식으로 선전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선전과 실제 생활 이거는 좀 거리가 많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김일성 때 선전 방식, 김정일 때 선전 방식, 김정은 때 선전 방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수령이 업적이라든가 위대성이라든가의 선전에서 기본입니다. 북한 선전에서는 수령이 위대성 선전 그리고 수령이 업적 선전 이게 선전에서 기본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시대 때나 김정일 시대 때나 지금 현재 김정은 시기나 보면 선전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시기별로 사람들을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이건 또 다르거든요. 실제 김일성 시기 때에는 사람들이 그만하면 사회적인 혜택이나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전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면서 사회 공급 시스템이 완전히 다 몰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선전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 형편이 너무나도 차이 나다 보니까 선전을 점점 믿지 않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이 선전 선동은 또 다른 세뇌 교육의 한 형태예요. 국제사회는 역시 북한이 하는 대외 선전에 대해서 당연히 믿지 않죠. 왜냐하면 소방 언론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현실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어떤 TV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망을 통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북한이 하는 선전이랑 소방 매체들이 하는 선전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북한 매체의 선전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거죠.